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읽기의 미래라는 주제로 읽기의 지평을 넓혀가는 네 분을 모시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출판사 유유희의 이지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죠. 이지은 대표님은 19년차 편집자로 책을 만들고 펴내는 일 외에도 편집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하시고 팟캐스트 진행도 하시고 뉴스레터도 쓰시고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지은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책을 만들고 있는 편집자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편집자라는 말이 또 유튜브 편집자로 주로 많이 영상 편집자로 좀 쓰이는 게 있어서 주로 책을 만들고 있는 편집자라고 합니다. 19년 차. 조금 있으면 20년이네요. 네, 내년이면 20년이고요. 와우. 제가 95종의 책을 이제 출간을 했는데 네. 내년에 이제 100종을 또 채우게 되었습니다. 100번째 책이 작가님의 책이려나요? 제가 네. 원고를 미루고 있는데 빨리 쓰겠습니다. 혹시 그 95종 다 기억나세요? 그 중에 막 아픈 손가락도 있고 맞습니다. 이 책은 진짜 잘 만들었다. 네. 뭐 그런 책도 있고 그런가요? 네, 일단 다 기록을 해놨고요. 네. 그리고 그 시기별로 이제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 있었느냐에 따라서 또 분야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이제 저의 전기와 중기와 후기를 또 나누고 있고 이렇습니다. 네. 뭐 제일 아끼는 책은 어떤 책인가요? 지금까지 책 중에 제일 아끼는 책은 유유의 첫 책이죠. 장강문 작가님의 소설가라는 이상한 직업입니다. 그거는 좀 짧고 치근한 것 같으니까 그 책 말고 뭐 제일 아끼는 책, 기억에 남는 책. 근데 뭐 저는 항상 네. 지금 막 나온 책. 제가 지금 막 몰두해서 이제 막 세상에 내놓는 책에 가장 푹 빠져 있을 때라서 네, 지금은 또 수월한 농담에 대한 또 그 애정을 드러낼 수밖에 없겠네요. 송강원 작가님의 수월한 농담.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약간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송강원 작가님의 첫 에세이인데요. 네. 그 송강원 작가님은 다큐 퀴어 마이 프렌즈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처음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그 퀴어 마이 프렌즈의 주인공이었던 송강원 작가님이 이제 엄마가 폐암 사기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미국에서 좀 지내고 있었는데, 그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서 바로 당장 부산에 있는 엄마의 곁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3년간의 투병과 돌봄과 그리고 상실과 애도, 그 이후의 이야기까지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담겼고요. 네. 사실 그 지난주가 어머님 일주기였어요. 그래서 그 일주기 때 이제 이 책을 좀 들고 가시게끔 잘 시간을 마무리해서 딱 책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유유히 책으로는 몇 번째 책이죠? 11번째 책입니다. 11번째 책. 네. 95종의 책 중에 그러면은 11권은 유유의 이름으로 나오고 맞습니다. 84권 제가 더센 맞습니다. 한 거죠? 네. 84권은 네, 다른 조직에 출판사에서 있으면서, 편집자로. 그리고 그 출판사도 뭐 좀 작은 출판사도 있었고 대형 출판사도 계셨고 책 정말 다양하게 많이 만드셨잖아요. 베스트셀러도 만드셨고, 그러다가 나만의 출판사를 2인 출판사를 차리셨는데 좀 어떤 게 다른가요? 큰 출판사와 내가 대표가 돼서 이끄는 출판사. 큰 출판사에서 일하다가 이제 2인 출판사로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모든 일을 다 한다. 그게 정말 다릅니다. 네. 뭐 편집자로서 일하다가 돌아서면은 마케터로서 또 그 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 페이지를 막 짜고 있다거나, 또 돌아서면은 또 다른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거나, 택배를 막 싸고 막 포장을 해서 보낸다거나, 이런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일들이 이제 모든 일을 다 내가 하지 않으면 멈춰 있다라는 게 달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모든 책임과 기쁨과
슬픔이 또 다 내 거다. 네, 그렇게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19년이면은 그 사이에 출판계 변화 진짜 많았잖아요. 네. 뭐 제일 기억에 남는 사건? 아니, 뭐, 그러니까 네. 유유의 사건이 음, 아니라 음. 출판계 한 20년, 최근 20년 사이에 네. 대표님이 일을 하시면서 몸으로 체험한 음. 와, 이게 진짜 이 전후가 출판계가 달라졌다. 음. 뭐 그런 거 아니면 뭐 코로나? 뭐 코로나 네. 시기 전후로 뭐가 달라졌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까요? 뭐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그 언론에서의 책에 관심이 점점 사라지는 거? 아, 네, 그 책을 소개하는 지면이나 네. 이런 것들도 줄어들고 동시에 영향력도 줄어들고 진짜로 2007년에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에는 네. 조선일보 전면 광고 네. 혹은 뭐 어떤 신문의 5단 광고, 일면 5단 광고 뭐 이런 거가 이제 사장님의 매우 중요한 네. 포인트였고 그리고 이제 일간지에 만약에 그 주요 도서로 이제 다뤄진다라고 네. 하면은 바로 중세 준비 막 이런 것들이 막 굉장히 쉼없이 돌아갔던 네. 그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리고 막 기자분들께 그 책을 전달하기 위해서 뭐 고군분투했던 그런 이제 작업들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영향력이 잘 없어서 오히려 이제 또 그런 매체 영향력이 이제 유튜브나 어떤 인플루언서들한테 이제 가면서 그 홍보의 방법도 이제 달라지고, 네. 그렇게 독자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게 몇 년도를 기점으로 언론 영향력이 뭐 이렇게 떨어졌다든가 아니면 언론사에서 서평에 관심이 없어졌다든가 이런 게 좀 딱 꼬집을 수도 있나요? 딱 꼬집는 것이 사실은 유튜브의 그 영향력이 커졌던 2017년, 18년? 뭐 이 정도 즈음부터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출판사 사람들이 유튜브를 안 보다가 유튜브란 것, 뭐 요새 애들이 책을 사려고 유튜브에다가 책 제목을 검색한대라고 했을 때 네이버가 아니라 그게 된다고 혹은 책이 나왔다고 홍보를 작가가 할 때 그 책 어디서 사요라고 묻는 어떤 질문들이 온다거나 약간 그런 것들이 그 책 어디서 사요? 네, 그걸 알려드려야 했던 네. 그런 부분들이 유튜브 등장과 유튜브 채널이 이제 커짐에 따라서 그래서 거의 한 2018년, 19년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예전 신문들 가끔 검색을 해가지고 뭐 이제 뭐 글 쓰느라고 검색해가지고 막 80년대 신문 같은 거 이렇게 검색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문열 선생님 한복 입고 이렇게 담배 피고 물고 있는 뭐 그런 뭐 책 광고 네. 이런 거 많았고 네. 2017년, 18년쯤에 저도 되게 그 쇼크를 받았던 소식 하나가 그때 왜 보통 이제 신문사에서 그 책 서평 기사들을 금요일자나 토요일자에 네. 모아가지고 하잖아요. 네. 뭐 북섹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신문사마다 부르는 그 표현은 다르지만 그 지면이 보통 한 뭐 2개면 뭐 4개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실 있는 신문도 있고 없는 신문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상당히 유력한 일간지 중에 하나가 그 섹션을 없앴어요. 네. 없앴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아니 그럼 이제 서평 안 써? 그러니까 왜 써야 되는지 약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신문을 보고 책을 사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출판사도 신문에 광고를 안 하고 책 섹션에 책 광고도 안 들어오는데 이 섹션은 뭐하러 해야 되지? 그리고 기자 입장에서는 되게 중노동이거든요. 막 네. 일주일에 막 몇 권을 읽어야 되니까 몇 명의 기자들이. 그래가지고 그 신문은 북리뷰 면이 없어졌는데 되게 놀란 건 그거 없어졌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아, 정말 지금 북섹션이 있는 신문이 모든 신문에 있지 않아요. 몇 맞아요. 개만 있는데. 그리고 뭐 2면에서 1면으로 줄어든다거나 네, 정말 네. 그 축소를 네. 체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언론 릴리즈라고 하는데 그 출판계에 2개의 그 업체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한 업체가 문을 닫은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그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언론사들의 이제 뭐 문학 담당 기자, 출판 담당 기자가 계속 바뀌니까 사실 뭐 그분들 이메일 주소도 확보를 하고 또 뭐 책이 이제 실물이 많으니까 언론사가 또 많고 하니까 이거를 배송도 해주고 뭐 보도 자료도 보내주고 이걸 대행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가 문을 닫고 그리고 그 즈음부터 뭐 이렇게 아이돌 기획사, 연예 기획사로 책을 보낸다는 출판사 소식도 맞습니다. 좀 듣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대표님 작업 방식은 바뀌지는 않았나요? 계속 그냥 네. 꾸역꾸역 95종 다 옛날에 만드시던 대로. 작업 방식은 바뀌지 않았는데요. 네. 그 저자를 찾는 방식이 정말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뭐 뉴스레터를 통해서 저자를 발견하거나 혹은 팟캐스트를 듣다가 또 저자를 발견하거나 또 유튜브를 보다가 저자를 섭외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기존에는 사실 신문에 어떤 글을 쓰시는 분이 있다면 이제 이분의 글을 좀 묶어서 내면 좋겠다. 혹은 뭐 주간지든 어딘가에 이제 글을 발표하시는 분들의 글을 보고 먼저 접근을 했다면 지금은 그 저자분이 어딘가에 먼저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어떤 누군가에게 제안을 하는 방식이 좀 더 지금 출판계에 보편화돼 있는 것 같다. 네. 저희가 어제 1부에서도 잠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대표님이 특히 이제 한국 에세이 저자를 발굴하실 때 저 사람한테 어떤 이야기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다가가서 대표님 표현으로는 발굴, 디깅을 네. 하시고 네. 그러다 거절도 엄청 많이 당하시고 그렇죠. 거절 많이 당하시고 하는데 이 저자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거 어떻게 아나요? 일단은 근데 주로 가장 성사가 되기 쉬운 거는 그 저자분이 브런치든 블로그든 본인의 인스타든 어딘가에 글을 쓰고 있는 분일 확률이 제일 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분의 이야기에 끌려서 두드렸는데 알고 보니 원고를 이렇게 모아 놓으신 분이라거나 이런 식인데 예를 들어서 수월한 농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팟캐스트 비욘세라는 방송을 종종 듣는데 비혼세? 네. 비혼을 위한 세상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 비욘세를 듣다가 이제 그 송강원 작가님이 지인으로 이제 나오셔서 지금 현재 엄마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있는데 그 죽음을 앞둔 엄마 곁에서 지금 현재 돌봄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아들로서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걸 방송을 듣고 이분 누구지? 하고 이제 들어갔다가 인스타그램을 타고 들어갔는데 브런치에 이제 엄마가 저물어 간다라는 제목으로 10개의 꼭지에 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분이 글을 어느 정도 쓰실 수 있고 더불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고 그 다음에 작가님께 출간 제안 메일을 브런치에서는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작가님 이야기 귀하게 잘 들었다. 그리고 지금은 뭔가 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당장 내가 책을 내자라고 뭐 제안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응원을 드리고 싶었고 나중에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 때 유유히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메일을 드렸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진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송강원 작가님 같으면요. 그러니까 얘기거리가 많이 있잖아요. 뭐 성소수자이기도 하시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난 한국 청년이기도 하고 뭐 근데 이분 이야기를 가지고는 어떤 돌봄이라든가 뭐 이렇게 죽음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책으로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뭔가 뭐 대표님이 보시는 어떤 뭐 각도라든가 막 이 얘기가 제일 좋다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왕에 브런치에 그 관련 글을 쓰셨으니까 그걸로 뭐 이런 식인가요? 저에게 끌렸던 지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제가 작가님이 그 팟캐스트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엄마와 나 사이에 그리고 엄마에게 남은 게 죽음뿐이라면 그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엄마와 나는 죽음에 대해서 기꺼이 이야기를 나누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지점이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그 쉽지 않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는 두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의 실제 그 마음은 어떨까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엄마에 관한 또 작가님의 어떤 감정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잘 드러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마 곁에서 그렇게 돌봄을 지속하는 시간 외에 그 엄마에 대해서 본인이 추억하고 간직하고 싶으신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일주일에 한 번씩 마감을 계속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저는 읽으면서 피드백을 드리면서, 이 이야기 안에서의 또 다른 엄마의 모습을 써주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면서 점차 해서 원고를 모았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작업하신 책 중에 박막래 할머니 네. 책도 있죠? 네, 박막래 이대로 죽을 순 없다? 네. 박막래 할머님한테는 어떻게 다가가셨나요? 박막래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답지 않은 모습에 저는 가장 끌렸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네. 할머니도 그냥 자신의 욕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하고 또 혹은 호기심을 앞세우고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고, 김유라 PD 손녀를 이제 통해서 책을 내보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책을 낼 때에는 그 유라 PD가 할머니를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그 할머니 17살 때 할머니 뭐 했어?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할머니가 나 맨날 뭐 밥 짓고 뭐 농사하고 뭐 소 먹이고 이런 거밖에 안 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써서 주면은 그걸 가지고 원고를 다듬는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박막래 할머니나 아니면 송강원 작가님이나 출간 기획서를 처음 받아보시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송강원 작가님은 저만. 아, 그런가요? 네. 그렇고 박막래 그 할머니는 당연히 그때가 엄청 이제 막 떠오르실 때여가지고 제가 미팅을 했을 때가 5번째 출판사라고 이제 손녀 유라 PD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기획 아이템들을 던져드렸었어요. 네. 제가 뭐 기획안을 정확히 써가지는 않았지만, 두 분의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이야기를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다니는 여행 이야기로 써보고 싶다. 그리고 그거 외에 유튜브 채널을 그때 당시에 이제 유튜버가 되고 싶은 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채널을 이제 어떻게 만들고 꾸려오는지 유튜버 하는 법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혹은 할머니가 이제 고민 상담하는 콘텐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의 고민 상담을 할머니의 재치로 해주는 그런 가벼운 책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템들을 던졌을 때 손녀 유라 PD가 할머니가 그런 멘토의 이미지를 가져가는 건 별로다. 그리고 유튜브도 그냥 할머니가 치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우리가 채널을 노리고 만든 게 아니라서 이런 것도 난 얘기할 수 없을 것 같다. 근데 할머니랑 여행하는 얘기는 나는 앞으로도 계속 다닐 거니까 이거는 좀 내가 써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제안을 드렸던 출판사들 가운데 그리고 또 담당자와의 이제 소통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시고 이제 저랑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네, 운 좋게 또 책을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작업 방식은 19년째 계속 그런 식으로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발굴을 하고 거의 근데 이런 방식은 거의 6, 7년 된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전에는 작가님들이 주로 원고를 다 써오시고 그걸 가지고 이 안에서 어떻게 컨셉을 잡고 책을 잘 출간할 것이냐에 매달려 있었다면 이제는 그 이전 원고를 쓰기 이전까지도 찾아내서 작가님께 써보시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또 제안하는 방식까지 편집자 역할에서 기획 편집자까지 이렇게 넓혀진 것이 거의 201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이른바 기획 출판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그런 책들이 그 책도 한 2010년대 즈음부터 나오게 됐고 편집자가 그때 즈음부터는 이렇게 원고를 교정하는 업무가 편집자의 주요 덕목이 아니라 세상에 누군가를 섭외해오고 아직 글자가 되지 않은 이야기를 발굴을 해서 그거를 글자로 만들어줄 사람을 설득을 하고 소통을 잘하고 그 사람한테
이거 글자가 될 수 음. 있습니다. 좋은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응원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책은 어떤 책인데 좋은 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견을 조율하는 이런 게 그 즈음부터였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 출판, 저희가 이제 읽기의 미래 이야기를 하면서 대표님을 모셨는데 기획 출판도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고 사실은 이제 현상이란 생각도 못 하겠어요. 맞습니다. 대세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숨쉬듯이 이루어지는. 네, 이게 숨쉬듯이 이루어지다 네. 보니까 대표님의 19년을 돌이켜 보니까 출판계가 참 많이 바뀌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네. 노래 한 곡 들어보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네, 제가 올 여름에 주로 많이 들었던 곡인데요. 윤마치의 초록이라는 노래입니다. 네. 첫여름 완주라는 네. 네, 여기도 나오셨던 박정민 대표님의 야심찬 책이었는데 그 책의 OST로 발표가 된 곡인데 근데 노래 자체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진짜 지금 뭔가 출판이 한창 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맞습니다. 할 때 이제 책의 OST까지 나오는 네. 딱 맞는 노래군요. 윤마치의 초록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유유히 출판사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읽기의 미래라는 주제로 읽기의 첨단에 있는 네 분을 모시기로 했고 그중 네 번째 게스트가 대표님이세요. 저희가 뭐 이렇게 막 직전에 기획 출판 이야기를 했는데 기획 출판은 왜 등장한 것 같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대세가 된 것 같나요? 어떤 책이 나왔을 때 독자들이 알아서 찾아서 읽던 시대를 이제 벗어나서 그 독자들이 점점 다른 쪽으로 관심사를 옮겨가는 중에 독자가 관심 있는 게 뭐지? 라고 이제 저자가 쓸 수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독자가 원하는 것을 저자가 쓰게끔 하는 어떤 과정에서 기획자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래서 독자의 어떤 니즈라고 하는 것 혹은 관심사라고 하는 것을 좀 긴밀하게 보고 그것을 포착해서 어떤 기획으로 가져오는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런 책은 기획 출판 아니었으면 못 나왔을 것이다. 굉장히 좋은 사례다. 뭐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게 있으실까요? 근데 지금 현재 발빠르게 기획되는 책들이 주로 누군가가 이제 굉장히 핫한 인물로 떠오르고 네. 독자들이 이 사람의 책이라면 궁금해 할 것 같아 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 볼 때 거기에 이제 기획이 들어가고 작가님을 이제 모시게 되고 섭외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책이 만들어지면 독자들이 또 그것을 열광하고 이렇게 되는 흐름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시니컬하게 얘기를 하면요. 그냥 출판계가 팬덤 시장이 됐다. 책이 굿즈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그런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책도 좀 있기도 있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굿즈 시장이다, 팬덤 시장이다, 뭐 그리고 그렇게 된 지 오래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좀 많이 나오는데 그 무슨 영화가 인기가 있을 때 각본집, 뭐 어떤 뭐 이렇게 연예인이 인기가 네. 있을 때 화보집 나오는 거랑 크게 다를 바 없지 않느냐. 막 이거 좀 너무 평가절하하는 이야기인 것 같긴 하지만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출판계가 너무 상업적으로 변했다라거나 혹은 변질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출판계가 일단 생존해야 된다라는 문제도 지금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대부분의 종합출판사들은 사실은 돈 버는 책이 있고 그래야 의미 있는 책을 낼 수 있고 네. 이것을 이제 균형을 잡아 가자라는 얘기를 그 구성원들에게 많이 설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줄타기를 하고 있지 않나. 유유이는 어떤가요? 네. 대표님께 만약에 뭐 굉장히 유명 아이돌이 네. 나 유유이에서 화보집을 내고 싶습니다. 내지는 뭐 요즘은 네. 이제 이렇게 동물 인플루언서도 있잖아요. 뭐 강아지, 뭐 네. 개나 고양이의 뭐 화보집을 내자. 막 아, 대표가 고양이 고양이 집사 저희 유명한 집사다 얼마든지 열려 보니까.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얼마든지 열려 있고 심지어 흐름 출판의 박대리라는 이제 과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출판계 사람들 모아놓고 커뮤니티 같은 어떤 이제 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익명으로
우리 출판사에서 정말 나의 어떤 신념과 가치관에 위배되는 어떤 정치인의 책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네네네. 그것을 낼 수 있다 없다 이런 예 아니요 이런 거를 이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저는 예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것이 우리의 생존에 도움이 되고 이후에 그걸로 저희가 다른 어떤 할 수 있는 것들 더 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된다면 나 물론 유유이란 이름으로 안 내겠지만 내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도 했었습니다. 요즘 이제 정치인 그 자서전이나 뭐 회고록이나 혹은 선거 앞두고 내는 책들이 네. 그 팬덤이 있는 정치인 같으면 꽤 팔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꽤 팔려가지고 네. 책이 나올 때마다 뭐 그 정치인이 이쪽 진영 사람이면은 반대 진영에서 그 출판사 욕하고 또 거꾸로도 일어나고 네. 그러면서 막 논란이 된 책도 좀 있었죠. 네. 대표님은 뭔가 내세요? 구성원으로서는 이런 거 왜 내는 거야? 라는 어떤 그 반발심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저의 대표로서의 입장에는 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출판이라는 건 그런 고상한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가요? 뭔가 출판 윤리와 뭐 어떤 그런 것을 꼭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 살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 굉장히 실망하시는 시를. 아니요. 저는 은근히 그런 작업 제안 들어오거든요. 아, 네. 뭐 이렇게 대기업 회장님 뭐 자서전 아니면 뭐 이렇게 평전 뭐 이렇게 정치인과 대담 뭐 이런 네. 거 이렇게 아직까진 고민 안 해가지고 좀 다행인데 네. 출판계 예전에는 좀 그런 압력에서 조금 다들 이렇게 좀 고고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아니군요. 그날 설문조사 결과는 어땠나요? 그때도 거의 한 30%는 예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익명이기도 해서 또 솔직하게 누른 것도 있을 것 같고. 30%밖에 안 됐다는 게 되게 좀, 놀라운데요. 아무래도 또 70%는 익명임에도 불구하고 저 연령대가 좀 많았다는, 저연차들이 많았다는 것도 네, 참고할 만한. 출판계 어떤가요? 그렇게 어렵나? 매년 어렵다고 하니까 실감을 못 하겠어요. 저도 제가 2022년 12월에 이제 출판사 창업을 이제 신고를 하고 이제 2023년에 이제 책을 내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왜 이제 왔냐. 지금 너무 힘들다. 작년에 오지 그랬냐. 뭐 이런 얘기를 막 들었었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종이값이 뭐 그렇게 막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도 2020년 초반보다 지금 2025년이 거의 한 30-40% 막 오르고 이런 어떤 이런 뭐랄까 영업이익이 정말 줄어드는 어떤 상황과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냥 저는 그때는 그렇게 힘들어도 뭐 어쩌겠어 내가 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뚫고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를 보자니 진짜 그 12월 개엄 이후로 1, 2월에 뭐 그 1분기가 확 이제 힘들어졌었고 그 다음에 또 도서전 반짝했다가 도서전 이후로 또 확 힘들었었고 그러니까 체감하기로 정말 주변에서 이러다가 문 닫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이 기획 출판도 그러니까 기획 출판은 출판의 상류죠. 말하자면은 뭐 이렇게 처음에 책을 만드는 과정인데 그 출판의 하류랄까요? 파는 것도 한 2010년대 전반이랑 지금이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유유이만 해도 네. 그 대표님만 해도 활동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뭐뭐 하시죠? 유유이 뉴스레터를 네, 하고 팟캐스트를 하고 팟캐스트를 하시고 유튜브도 하고 네, 뭐 그렇습니다. 서울국제도서전에 부스도 차리고 네, 나가고 그렇죠. 네. 이게 옛날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출판사들이 이런 일을 안 했고 특히 2인 출판사, 1인 출판사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얘기죠. 네. 지금은 해야 되나요? 지금은 작을수록 해야 되는 시장이 돼버렸는데 그게
일단은 그러니까 제작자, 생산자와 직접 소통하려고 하는 그 독자들의 어떤 욕구가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중간 서점의 어떤 그 플랫폼을 통해서 만나는 게 일반적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 창작자 혹은 생산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거를 자신이 직접 샀을 때에 얻는 어떤 만족감? 이런 것들이 좀 더 귀해지고 그게 더 경험을 좀 자신이 직접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출판사들이 뭐 이렇게 소셜 미디어를 하거나 SNS 마케팅 굉장히 이제 공을 들이고 뭐 유튜브를 하고 북토크 행사를 하고 이런 것도 이제 뭐 팟캐스트도 만들고 네. 뭐 이제 그 잘 되는 유튜브 출판사 유튜브에는 막 거기 마케팅 부장님이 이제 이렇게 인플루언서가 되고, 네. 셀럽이 되고 뭐 이런 건데 이쯤 되니까 출판이라는 게 책을 파는 게 아닌 것 같다. 약간 자기 팬덤을 만드는 것 같다. 독자라고 네. 하는 팬덤을 만들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우리 신상품이 이 책이 나왔는데 그럼 좋은 관계니까 산다. 내가 맨날 듣던 팟캐스트 대표가 만든 책이니까 산다. 이런 느낌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출판은 출판인데 읽는 거하고는 상관이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떠세요? 그래서 저도 종종 헷갈리는데요. 내가 뭘 팔고 있는 거지? 나를 팔고 있는 건가? 지금 출판사들은 뭘 팔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이제 어떤 직접 만들고 하는 분들이 사실 저희가 다 뒤에 있었잖아요. 네. 저자분들을 항상 앞세우고 네. 그 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현재 뭐 예능을 봐도 출연진들 외에 PD와 스태프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전면에 나오면서 이제 이들이 만들어가는 이 판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싶어 하고 그것에 친밀감을 느끼고 뭔가 그런 관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2030으로 이제 주요 소비자가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서울국제도서전이나 텍스트 힙이나 이런 거를 얘기할 때도 저희가 놓치고 있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계속 처음부터 봐왔던 독자들이 그들이 서울국제도서전이나 텍스트 힙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독자들의 등장과 세대 교체에 대한 부분을 저는 계속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음 세대에서는 읽기가 좀 어떻게 변할 것 같다. 대표님이 보시는 젊은 독자들은 이전 세대 독자하고는 어떤 점이 다르다. 이런 게 좀 있나요? 제일 큰 거는 대세라는 거를 잘 안 만드는 세대인 것 같다.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더 만들기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출판 시장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말 그 영향력이 매우 커서 메가 스테디셀러가 딱 되는 그런 일이 잘 안 벌어지고 그 작게 어떤 판매가 튀는 정도의 그런 일들이 좀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취향이 세분화되고 그 세분화된 시장을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의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면 그거는 그 커뮤니티에서 먹히는 어떤 책이 되는 것이고 약간 그렇게 좀 더 좁아지는 그런 독자들의 취향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그거를 만족하는 책을 냈을 때의 성과가 좀 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표님 서울국제도서전에 부스를 내고 사실 유유히 규모의 출판사에서 조금 무리한 거였잖아요. 너무 무리했습니다. 왜 들어가셨고 그 부스 준비할 때 어떤 네. 점을 이제 좀 겨냥을 했는지 그리고 서울국제도서전 어쨌든 부스 내고 참여하고 이제 자체 평가를 보면은 네네. 어땠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서울국제도서전에 작년에 참여를 했을 때에는 작은 독립출판 테이블에서 이제 소규모로 들어가는 거라서 네. 부담이 그닥 없었고 그리고 거기서 느낀 어떤 독자들과의 1대1 만남 그리고 유유이라는 어떤 그 출판사 이름을 알리는 데에 이제 다이렉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매우 좋은 응원을 많이 받고 약간 도서전 끝난 다음에 제가 약간 이렇게 둥둥 떠다녔어요. 출판 대박 날려나 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독자들이 막 잔뜩 책을 막 다 쟁여서 사가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실제로 있었네? 라는 어떤 그런 도취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 그렇게 나가려고 했다가 그 부스가 좀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아예 하나의 정규 부스를 내고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도서전이라는 게 출판사는 항상 그렇게 서점을 통해서 만나던, 그래서 출판사라는 것을 사실 편집자를 직접 볼 기회가 전혀 없는 독자들이 네. 딱 5일간 전국에 내놓으라 하는 출판사들의 팝업이 팝업 스토어들이 한 공간에 다 모여서 제각각의 컨셉을 내세우면서 색깔을 내세우면서 하니까 약간 그분들한테는 굉장한 흥미로운 그 팝업 스토어들이 줄지어 서 있는 그런 기분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거기에서 이제 자신들이 좋아하는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에 대해서 매우 열려있는 독자분들을 만났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 수익은 잘 났어요. 네. 그리고 2030 여성 독자층이 가장 많고 특히나 20대 여성들 독자분들이 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그림 에세이 단춤 감정사전을 신간으로 이제 딱 거기서 선공개하는 책으로 들고 갔는데 그 책이 90% 팔렸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구간을 가져가고 혹은 바로 전달에 나온 신간도 가져가고 총 유의의 10권을 다 들고 나갔는데 90권의 책이 그 책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독자분들이 좋아하는 류의 그림 에세이이기도 했고, 더불어서 여기서 지금 당장 나만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서점에는 없는 거, 그 경험을 주로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희는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년엔 그냥 도서전에만 나오는 신간만 가지고 한 권이든 두 권이든만 가지고 그냥 아예 진짜 그 팝업 스토어로 유희가 아니라 그 책을 위한 전시 공간으로 꾸며도 그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제 9세대 독자인 저는 비교적 텍스트에 집중하는 스타일이고 표지가 어떻게 되든지도 사실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열풍을 보면은 약간 이게 뭘까? 내가 알던 읽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보시는 이제 앞으로의 읽기, 다음 세대의 읽기라는 거는 텍스트에만 이렇게 딱 집중하는 그런 읽기는 아니군요. 뭔가 어떤 큰 경험의 일부인데 그 가운데 책이 있는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책을 매개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연결되는 그 경험? 그것도 굉장히 크게 사는 것 같고 그걸 원하는 것 같고 책이 뭔가 부여하는 아우라를 받는 어떤 관계든 사람이든 혹은 뭐 나의 효능감, 만족감이든 그런 걸 통째로 사는 거지 책 안에 있는 글자가 궁금해서 사는 게 아닌. 그래서 어떤 책이 나왔을 때 나만 혼자 읽는 거는 재미없어 하고 관심 없어지는 것 같고 그걸 같이 떠들 수 있는 누군가들이 SNS 상에 있든 아니면 실제로 만나는 사람에 있든 뭔가가 있어야 그런 것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보게 되는 그런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야, 그거 전자도서관에 그 책이 나왔어. 거기서 그냥 빌려가지고 보면 돼. 뭐 이러면 그건 오히려 안 끌린다는 말씀이시죠. 지금의 그 다음 세대 독자는. 이게 좀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출판계는 어떻게 됐고 읽는 행위라는 건 좀 어떻게 되고 거기에 맞춤형 출판을 하겠죠, 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저는 민음사가 굉장히 독특한 것이 고전을 팔잖아요. 그죠. 세계문학 전집을 팔죠. 그래서 정말 있어 보임의 끝판왕의 책을 팔면서 이제 지금 현재로서의 그 유튜브를 좋아하는 독자들의 어떤 이거 잼예야라는 이제 이야기로 이제 또 팔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새로운 독자가 유입되지 않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 어떤 계기가 있고 또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그 매개가 책이 되는 것을 또 지금 세대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새로운 독자들이 유입되는데 그 독자들이 계속 이어서 관심을 갖고 책을 읽게끔 혹은 우리가 또 뭔가 이 책 좋은 책이야라고 말할 때에 그걸 관심을 갖게끔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중간 연결에 있는 사람들이 매우 중요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갈수록 많이 들죠. 알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유유히 출판사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제 저희 거의 끝나갈 시간이 돼서 공통 질문이랑 앞으로 계획 같은 네. 거 좀 여쭤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게스트한테 여쭙는 공통 질문인데요. 대표님 하루 일과 어떻게 되세요? 지금 이제 하시는 일이 출판의 변화와 함께 네.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네. 정말 허겁지겁의 대명사인 것 같고요. 닥치는 허겁지겁 대로. 하시는 네. 거였어요? 저는 항상 뭐랄까요. 이렇게 계획을 잘 세우는 편이 아니어서 매일매일 그때그때 떠오르는 어떤 즉흥성으로 그렇다기에 완성도가 상당히 다 개별 작업들이 높은데. 생존형 그 루틴을 가져가는 그런 부분은 있고요. 네. 주로 아침에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출근을 하고요. 네. 오후 5시에 퇴근을 합니다. 일 그거밖에 안 하세요? 네. 정말 신기하죠. 근데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되게 가서 그러니까 지금 뉴스레터 이런 거를 일이라고 안 하시는 그런 주장을 펼치시는 건가요? 그 뉴스레터 같은 경우도요. 네. 지금 할 일이 가짓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그런 제안을 뒀어요. 제가 뉴스레터는 1시간 안에 무조건 쓴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뭘 쓰지 하면서 계속 뭔가를 하고 있으면 그게 한 4, 5시간에 그냥 다 잡아먹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나는 1시간밖에 없고 이거를 그 1시간 안에 다 채워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이제 발동이 걸리는 것들과 에디터리의 픽이라고 해도 그때그때 떠오르는 걸 그냥 바로 써버리는 약간 그런 마감의 어떤 발등의 불로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식으로 시간 배분을 진짜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정말 놀라운 거는 저도 저의 생산성에 놀라고 있는데, 근데, 조직에 있을 때는요, 진짜로 가짜 노동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그쵸. 사람이 여럿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의사를 하나씩 물어보고 그것을 취합하고 다시 누군가에게 그걸 보고하고 이런 그쵸. 일들이 진짜 많았는데 그런 가짜 노동이 싹 없어지니까 제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남편과 잠깐 상의하고 이런 식의 어떤 간결해진 의사소통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효율이 갑자기 확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굉장히 저의 삶에 만족하면서 하루에 6, 7시간의 근무 시간을 잘 가져가고, 물론 이제 마감할 때는 이제 조금 시간을 좀 가져가는 편이긴 한데, 그 외에 일상은 좀 그렇게 여유롭게 가져가고, 그리고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일요일 저녁에 편집을 합니다. 딱 그 시간으로 정해놓고, 2주에 한 번은 질문지 쓰고, 2주에 한 번은 이제 편집하고, 이렇게 가져가요. 그 시간은 업무 시간인 거죠? 그렇죠. 일요일 저녁부터 저희 업무가 시작된다고 봐야죠. 10시에서 5시까지 평일 이렇게 일하고 일요일 저녁에는 네. 팟캐스트 편집, 제작. 네. 그리고 주일에 풋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듣고 싶습니다. 대표님 개인 계획도 궁금하고 유유히 출판사 계획도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유유히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3년 차에 사실은 직원을 뽑고 싶었어요. 네. 생산력도 그렇고 네. 좀 새로운 활기도 불어넣을 겸 편집자를 한 분 모시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네요. 그래서 이 계획은 앞으로 2년 후에, 그러니까 2년 안에 네. 총 유유히 창업한 지 5년쯤 됐을 때에는 직원을 한두 명 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의 개인적인 계획으로는 내년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100권의 100권. 책을 네. 네, 하면은 편집자 최초로 100권 전시를 해보려고 어디서? 합니다. 합정 어디인가에 네네. 공간을 빌려서 저의 20년과 그리고 100권의 책 이것을 조금은 좀 기념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들어가지고 와. 해보고 싶다. 작가님도 초대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와,
재밌겠어요. 다른 편집자분들도 이제 네. 오시고 뭐 네. 축하도 하고 요즘 참 어떤 일을 20년을 하고 뭔가 이렇게 내 이름을 걸고 했다 이런 작업물이 프로젝트가 100개가 있는 그런 때가 좀 아니잖아요. 예. 유튜브 등장이 20년이 안 됐는데 유튜버가 뭐 그러네요. 네, 내가 뭐 20년 동안 유튜브를 해가지고 뭘 했다 이러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면 요새는 좀 약간 전설 같은 존재가 되는 느낌이어서 화석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좀 빠르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출판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뭐가 엄청 변한 것 같은데 또 어떤 면에서는 본질은 계속 지키고 있고 아 이제 인생곡 한번 추천을 받을까요? 인생곡 이승환의 물어본다. 이게 왜 인생곡인가요? 어떤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 네, 저의 어떤 초심을 돌아보게 하는, 제가 어렸을 때 나는 어떤 어른이 되고 싶었지? 그런 것들을 좀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런 노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의 읽기의 미래를 물어보고 싶은 마음에 물어본다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환의 물어본다 들으면서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도 문 닫겠습니다.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요유이 출판사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종 전시할 때 그때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불러주세요. 네.